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한국으로서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무장을 할 기회 말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사업가 출신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말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발언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측에서는 은근히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미 육군연구소 초청 강연 중 백악관 관계자의 한국 핵무장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주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찰스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이곳은 미국 육군의 주요 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는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재료 과학 쪽 분야에서는 고성능 나노에너지 저장 재료 등을 연구하여 장비와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죠. 또 사이버 보안이나 에너지 및 파워 기술과 관련하여 군사 작전에 필요한 에너지 솔루션과 파워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이처럼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들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적, 국제적 정세가 돌아가는 흐름에 따라서 저희의 근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다름 아닌 트럼프 후보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집권하던 당시에는 한국의 방위비로 5조 원을 요구했었지만 최측근에 따르면 한국이 1년에 600억 달러 정도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트럼프의 연일 논란이 되는 발언들 때문에 그런 충격적인 비공식 초청 강연이 개최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급작스러운 집합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직원들끼리는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강연이냐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고 대충 누가 오는지 알고 있는 직원들은 바짝 긴장해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당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무려 백악관 관계자였죠. 그리고 이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을 정도로 놀라운 발언을 접하게 되었고 이 일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한 변화를 겪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과 드라마, 영화 콘텐츠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죠. 한국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이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저 또한 여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의 입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백악관 관계자 입장인 제가 이러한 발언을 한다면 아마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실 분들이 많겠군요. 다들 얼마 전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방위비를 많이 받아내겠다며 한편으로는 은근슬쩍 최측근을 통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언론에 흘렸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초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제는 한국의 핵무장을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세대에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백악관 관계자는 사뭇 진중하고 세상 근엄한 표정으로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현실로 다가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이곳 연구실에 있던 인원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나가는 똥개의 입에서 나온 헛소리가 아니라 자그마치 백악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기에 우리의 귀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당초에 이해가 가질 않았죠. 100번 이해해서 얼마 전 트럼프 후보 측에서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긴 했지만 후보의 특성상 워낙 직설적인 말들을 지르고 보는 스타일인 것을 잘 알기에 제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번에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 조만간에 무슨 사달이라도 나려고 그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충격을 받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관계자님,
방금 말씀하신 나라가 한국이 맞습니까? 동북아시아 그 한국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과거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로 70조를 받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핵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한국이라 그러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지 의문이고, 더구나 주변국이나 세계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아실 만큼 아시는 분이 왜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국제비핵산 조약을 위반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 보이시는군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엄연히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 행위입니다. 한국은 NPT에 가입한 국가로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를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과 제재를 받을 겁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체제는 핵 확산을 방지하고 핵 군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제 조약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게 될 것이고, 이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경제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주요 경제 강국들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은 한국 경제에 아주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관계도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군사 동맹국인데 그들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끔찍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다시금 개발 도상국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정당화하는 꼴이고 군비 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역 안보가 지금보다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겁니다. 그야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 평화적인 핵 이용과 비핵화를 강력하게 지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를 쌓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갑자기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럼 곧바로 한국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외교적 고립을 자처하게 될 겁니다. 더구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 개발과 배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크게 소모하는 일이며 다른 중요한 국방 및 사회복지 예산을 매우 감소시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핵을 개발하고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관계자분께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해당 질문을 했던 직원은 마치 우리 모두를 대변하듯 관계자에게 다소 날카롭게 질문을 했죠. 사실 저렇게 자세한 이유를 언급하며 반박을 할 줄은 몰랐기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뜬금없이 나타난 능력자에게 환호를 보내는 이도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직원의 발언에 관계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고 차분하게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언 잘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손색이 없는 내용이군요. 몇 년 전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론적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비관론자의 발언으로 치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한국의 핵무장이 필연적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지 알아볼까요?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죠? 핵 확산 방지 조약.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부 국가들만의 특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작용해 왔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까놓고 말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그동안 시도해왔던 북한의 비핵화 정책들, 단 하나라도 성공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은 서로 협력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주 꿈같은 이야기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
이것은 이제 현실성이 없는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죠. 심지어 최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현재 삼축 체계로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하라고 말로만 떠들어 대야 합니까? 당신 같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겠어요? 절대 무리죠. 애초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한 소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비확산 방지 조약에 대해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이 이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죠.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하면서 사실상 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화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푸틴은 북한의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중국 또한 북한을 감싸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북한 치켜 세우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제는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핵 개발을 시도하면 경제적 제재와 국제관계 악화에 대해 걱정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단순한 기우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한국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를 통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할 수 있는 충분히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발언을 보아도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인상을 빌미로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은근슬쩍 흘리고 있죠. 이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까지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 주어야 미국도 숨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안보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주변 국가들에게도 한국의 강력한 방위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는 자만 평화를 외칠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의 평화는 그저 호소에 불과한 법이죠. 또 국내적, 외교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평화적 억지력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한다면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기술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라서 이런 부분도 콕 집어서 말을 해줘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6개월이면 핵 개발이 가능하며 2년이면 사실상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은 필연적이며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데 우리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다.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도와야 합니다. 관계자분의 발언이 일부 일단락되자 이곳에 335 모여있던 육군연구소 직원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진짜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양동이에 떨어진 물 한 방울에 불과했던 것이죠. 전문가급 지식으로 질문을 던졌던 해당 직원도 입을 벌리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로 지금의 국제 정세 돌아가는 모양새가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또 다른 직원 한 명이 관계자분에게 득달같이 달려들며 다급하게 반박을 가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시도한다면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핵 개발 도미노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국을 따라서 반드시 핵무장을 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최근에도 이스라엘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란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하면 반드시 자신들도 핵을 개발하겠다며 나설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주변 국가들도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지구상의 웬만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전 지구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은 핵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해당 직원은 주로 핵 개발을 반대하는 쪽에 전형적인 도미노 이론에 입각한 반박을 관계자를 향해 가했는데, 이를 본 저와 다른 직원들도 은연중에 걱정하던 내용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죠. 하지만 동요와는 우리와는 다르게 백악관 관계자분은 이번에도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는 우리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잦아지길 기다렸고, 이내 정적이 흐르자 관계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들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일단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 심각한 피폭을 당했던 국가로 아직도 일본 국민의 정서에는 반핵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대와 자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개발을 강행한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더더욱 핵무장을 신중하게 판단할 국가입니다. 중국은 대만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곧바로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기에 그들은 양안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한국을 따라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한 이란의 경우에도 핵 개발에 나설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을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주변국들의 안보 상황은 물과 기름처럼 각각 서로 너무나도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안보 상황과 전략적 이익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 비교적 안정된 안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덕분에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필요성이 매우 낮죠. 그렇기에 일본이 경제적 외교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많은 분이 한국도 이러한 논리 속에 가두어 놓고 미국의 경제 제재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핵 개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이는 과거 미국 과학자 연맹 회장의 보고서에도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핵무장의 길을 갈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결심한다면 국제사회가 더는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의 거대하고 강력한 경제력이 오히려 미국의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반대할 때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정부는 어떤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트럼프의 발언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과연 미국 정부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핵무장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더 말해서 뭐합니까? 모든 국제적 정치적 정세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고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나날이 약해지는 미국의 확장 억제는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장 억제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미국이 동맹국에 취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정보력과 외교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과 진정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쩌면 지금이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직도 여러분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큰 장애물들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핵무장을 할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이러한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에 이곳에 있던 직원들은 일동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침묵을 고수했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동북아시아의 안보에서 한국이 어떠한 위치였는지, 그리고 지금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급변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이날 관계자의 발언을 들은 이후부터는 한국과 관련된 뉴스 소식이 들려오면 채널을 고정하고 진중하게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언젠가 핵무장을 하게 될 한국이 우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연구실. 트럼프가 요구한 주한미군 방위비 70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실언을 했다고 봐야죠. 이런 식으로 한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다간 자칫 잘못하면 미국 본토 뉴욕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들어 도널드 트럼프의 주한미군 인질 발언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미국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때문에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미국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미국 본토 뉴욕 초토화설까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발언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생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매튜 마틴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일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를 맡고 있는 전문성을 설명하여 추후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근무 중인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방부 산하의 연구 및 개발 기관으로 주로 고위험, 고수익 기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1958년에 창설되었으며 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죠. 이런 저희의 임무는 국방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법한 수많은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터넷의 전신인 아퍼네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패킷 교환 네트워크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현대 인터넷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또한 일명 GPS로 불리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도 우리 연구기관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법, 군사작전, 민간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였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 미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자부심 또한 대단했죠. 저에게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사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위험한 지역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말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다.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이 사실상 안보 무임승차 중인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저에게까지 그 여파가 밀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후보의 이 발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연구소에는
희대의 인물이 초청되어 강연 아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인 강연이어서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극소수들에게만 알려졌는데 이렇게 많은 분에게 알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오해와 편견들이 가득 찼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을 매주 방문하여 삼겹살 구이를 먹곤 했을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서 정말이지 아는 게 거의 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날 우리는 미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내부의 대강당실에 집합을 하라는 소집 명령을 지시받은 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유인지 몰랐으나 소식통이 빠른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어보니 아주 중요한 인물이 우리 연구소에 방문하여 비공식 강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저는 처음에 갑자기 뭔 강연이지? 라는 의구심과 지금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때문에 온 신경이 그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짜증이 나더군요. 우리가 대학생도 아니고 뭘 가르치겠다고 정부 관계자가 와서 강연하겠다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와중에 누군가 들어왔고 그는 우리를 찬찬히 둘러보더니 서서히 입을 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집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미국에 처한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고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들어서 아시다시피 최근 트럼프 후보의 발언 때문에 야근을 하는 국가 산하 기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잘 체감을 하지 못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야속하게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러분도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곳은 지금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빨리 연구하고 대응해야 할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그의 정치적 행보 중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트럼프의 정책적 협상 제안이 실패할 경우 우리 미국이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에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추후 한국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미국군의 장래와 동북아시아의 국제 장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듣기에도 다소 의구심이 드는 내용의 발언을 이어가던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무엇 때문인지 잠시 발언을 중지하고 우리 쪽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발언을 듣던 무리 중에서 대놓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관계자의 말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었죠. 급기야 이러한 연구소 직원들의 태도에 고위 관계자는 우리에게 급작스러운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은 현재 미국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보시죠. 아무나 좋습니다. 먼저 손을 드시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한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어디선가 손이 번쩍 들렸고 해당 연구원은 다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했죠.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트럼프 후보의 발언 때문에 지금 우리 미국에 어떠한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깟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서 미국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관계자분은 지금 이곳이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지 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는 미 국방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미군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저희는 그곳에서 한평생 미국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한국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국이 한국을 향해 두려운 감정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연구원의 말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한 뉘앙스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은 한국을 조금은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말이죠. 이제 트럼프 후보의 협상 결과의 중요성에 대해 거기에 따른 미국과 한국 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협상이 실패하고 한국이 요구된 방위비 인상을 거부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후보의 말대로 돈 안 줘? 그럼 당장 주한미군 철수시켜.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날부로 주한미군이 미국으로 철수할까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는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그 근거죠. 해당 조약에서는 미국은 육해 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둔의 규모는 정해놓지 않았죠. 그래서 주한미군 병력은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를 진행하려면 대통령의 도장만 찍힌다고 진행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대한 문제죠. 진짜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옳다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고 바로 철수를 시키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상원 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한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이 철수할 확률은 지극히 낮아진다는 말로 귀결됩니다.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결국 이번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곧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방위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고 국가안보와 군사적 대비 능력의 다른 중요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협상의 파탄은 미국과 한국 간의 끈끈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리 되면 지역의 집단방위 자세를 훼손시키고 북한과 중국과 같은 적대적 공산국가들의 행동을 더욱더 용감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실패한 미국의 협상이 한국에 미칠 파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협상이 파탄된다면 한국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한국은 방위비 증액을 피하게 되어 국내 우선 과제인 다른 각종 분야의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긍정적이고 큰 결과를 만들어낼 여지가 다분하죠. 현대사회에서는 결국엔 돈이라는 자원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한국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협상의 실패가 가져올 결과에는 한국 내의 미군 주둔에 대한 재평가 현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한국의 안보에 해를 끼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이 자신의 국방 사업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갖게 될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즉, 한국은 자신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줄어든 미군 주둔으로 인한 공백을 국내 방위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리적 위치적인 특성상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늘 러브콜을 받는 형국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웃 국가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것은 한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아도 트럼프 후보의 협상 전략은 다소 무모한 전략이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현상은 미국이 한국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걷어내야만 보이는 진짜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과 한국은 철저하게 공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국도 분명히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미국이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기에 현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방어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방어 시스템 개념을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이라는 국제 주적은 더 이상 한국에 하나여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미국의 주적과도 같다는 국제적 정세가 도래한 것이죠. 세상은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와도 같은 변화인데
빠르게 대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추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지키고 전 지구적 평화를 이룩해낼 수 있는 길은 이번 한국과의 협상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 출신의 발언이 일부 일단락되었는데 이미 이곳에 있는 연구진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에 대한 주제들로 열띤 개임 토론을 벌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었기에 몹시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관계자의 말에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했고 급기야 시끄러운 와중에 관계자에게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여전히 공감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은 현재 전 지구적 경찰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린 그저 약간의 경제적 이득만 보는 것이고 한국은 그야말로 자국의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둘 간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의 안전이 있어야 경제력도 있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을 주둔하는 것에는 응당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에 합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지당한 일일 텐데 왜 트럼프 후보의 합당한 방위비 청구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구심 표출은 자칫 잘못하면 고위 관계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일지도 몰랐기에 내심 긴장감을 유지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며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돌아온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말인가요? 이것 참 난감하군요. 그렇다면 완전히 새롭게 접근을 해볼까요? 딱 한 가지만 들여다봅시다. 미국이 한국에 주한 미군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미국에 어떤 이득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한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킴으로써 우리 미국에도 이득이 있다고 했죠.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방면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이거겠군요. 지역의 안정과 억지력의 강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국제적인 주적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둔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계획할 때 이것을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억제 요소입니다. 또 비단 북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통한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죠.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갖는 지리적 이점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죠. 주한미군은 이러한 지역의 안정을 이바지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군사적인 준비태세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주한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죠. 또 한국군과의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양국 군대 간의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살아있는 강력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초유의 동맹이죠. 이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명확히 하고 양국 간의 외교적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 특성상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근처의 일본, 필리핀, 호주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다자간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한국이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방위산업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량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판매하며 이러한 부분들에서 미국의 방위산업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죠. 눈앞에 떨어진 방위비 70조만 생각하다가는 이 모든 이익을 모두 날려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략적인 경쟁에 대한 대응.
미국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국가 중에서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야 중국과 러시아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아도 주한미군은 중국의 군사적인 부상을 견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중국의 확장을 제한하고 영내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니까요.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도 일조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전략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엄청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포기한다? 아무리 멍청한 인간이라도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주둔은 단순히 한국을 방어한다는 개념을 넘어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지역의 안보, 경제적 이익 등 여러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국의 최대 동맹국이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호주? 제가 볼 때 그 주인공은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최대 동맹국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볼까요?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주한미군 주둔과 합동훈련이죠.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양국 간의 무역과 투자는 두 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큰 기회를 찾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또한 한국은 강력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양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다자간 안보 협력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주적인 북한이 ICBM 사거리에 미국 뉴욕 본토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는 한국만의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미국도 한국과 한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동지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공격들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또한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가 한국이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일본을 또는 호주를 언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이십니까?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마무리된 고위 관계자분의 발언이 끝나자 그곳에 있던 인원은 죄다 각자 사색의 시간에 빠진 듯했습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러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한국이 이번 기회에 정당한 명분으로 핵을 보유하는 편이 우리 미국에서 오히려 이득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어쩌면 이러한 일들은 자연의 순리처럼 어차피 일어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삼겹살이라는 최애 음식만 떠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무거운 심정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곤 하니까요. 부디 앞으로의 국제적 정치적 정세가 잘 풀려서 한국이 우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자리 잡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 뒤에 최측근 쪽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죠? 그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에 늦었을 겁니다. 이미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최근 들어 사업가 출신의 전 대통령이자 다음 대선의 강력한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러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두고
한 최측근 정보국의 인물이 놀라운 발언을 하여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떠한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찰스 로드리게즈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연구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모양새인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브루킹스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이곳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공공정책 싱크탱크로서 1916년에 설립된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싱크탱크란 국가 사회정책을 비롯하여 지역정책이나 경제적 또는 과학기술적 이슈,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정치적 전략, 군사적 조언 같은 사회 각 분야의 이슈나 전략에 관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집단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후보의 발언 이후 우리 연구소의 직원들은 각종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를 두고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덕분에 한참 동안 하지도 않았던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때문에 후보에게 자극적인 욕설까지 내뱉는 직원도 생길 정도였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조금은 너무하다 싶긴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미국의 보호 아래 수십 년 동안 평화를 구축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꽤 잘 나가는 선진국으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는 분명히 미국의 영향이 컸다고 역사적 사실들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 급작스럽게 벌어진 그 소집회의에 참석한 이후부터는 이러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과 그의 측근 쪽에서 나온 한국 핵 개발 허용에 대한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그에 따른 상황을 긴급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연구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일정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당 부분에 대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던 저희에게 소집회의가 열리게 되었죠.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인물을 모시게 되었다나 뭐라나. 솔직히 처음에는 감히 우리에게 누가 그런 주제로 소집회의를 열어서 강연을 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브루킹스 연구소의 직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해당 소집회의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들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었고,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들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것과 트럼프 후보 발언에 숨겨진 내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집회의에 참여한 저는 처음으로 미국 정보국장 출신의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연구소에는 종종 정부 관계자가 방문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정보국장 출신급의 인물이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살짝 긴장했죠. 그리고 그분의 발언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흥분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바빠 죽겠는데 뭐하러 소집했느냐는 분위기인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 서로 인상은 구기지 맙시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우리 미국의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곳에 소집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군요. 각 전문 부서별로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꾸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연의 오류를 방지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이 동북아시아 정세야말로 우리 미국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갈림길에 직면해야 할 문제로 여겨질 테니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될 문제이니 그 중대함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진행을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국장 출신의 정부 관계자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한 중요함을 알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집중력 있는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듯 했습니다. 워낙 평상시에 잘 볼 수 없는 인물의 발언이라서 그런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다가오는 그 무게감이 다르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다소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정부 관계자가 나서서 우리에게 당부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던가? 라는 부분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군요. 100번을 양보해서 그쪽의 정세가 무시해도 되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가면서까지 그쪽 아시아의 국제 정세에 눈과 귀를 집중했었나 싶은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끝나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연구원들의 표정에서 저와 비슷한 의문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이는 저와는 다르게 생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용감하게 발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브루킹스 연구소 전 직원들에게 해당 연구 주제로만 연구를 진행하라는 프로젝트 명령이 내려진 것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른 중요한 사항들도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동북아시아 상황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일 정도의 반응들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현대에 들어 위상이 급부상한 부분들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를 진행하는 부서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기 쪽 연구원이라서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렇게 국장님까지 나서서 당부까지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이구 저 친구 저거 왜 저래? 무기 분야면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무슨 용기로 국장님한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 친구를 욕했습니다. 소집회의가 끝나고 다른 전문 분야의 연구원을 통해서 호기심을 해결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지금 당장 국장님에게 그 호기심을 해소하려고 하니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짜증이 나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무지한 친구가 오히려 잘 질문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소양이 있는 저로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일부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연구소 직원의 질문에 국장님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답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소 충격적인 국장님의 발언에 넋을 잃고 말았죠. 최근 돌아가는 국제적 정치적 정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구심이 들만도 하겠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동북아시아의 핵심은 중국이라기보다는 한국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브루킹스 연구소 직원분들은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매진하여 연구에 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치적 정세는 미국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쪽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한국, 중국, 일본 거기에 최대 빌런 북한까지 대충 봐도 대작의 느낌이 물씬 풍겨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중국은 우리 미국의 오랜 경쟁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과의 경제적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경제 정책과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부추기고 관세 분쟁 등의 형태로 몹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군사력을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방위 정책을 강하게 자극하죠. 또한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 전략과 글로벌 리더십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꼴이고요. 미국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핵심 축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방위 협정을 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중요한 경제적 협력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나라의 강대함이라고 한다면 역시 자본이기에 이와 같은 협력 관계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은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이치죠. 또 우리는 러시아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곤 하더라도 지속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확대하고 있는 러시아이기에 미국의 군사 전략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러시아는 중국이나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서 미국의 입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같은 자원을 들 수 있겠죠.
또한 지역 경제의 통합과 무역 협정과 관련되어서도 동북아시아 정세는 몹시 중요한데요.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 블록 형성,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나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경제 통합에 대응하여 우리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고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을 모색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연구소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에 있어서 동북아시아 정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아주 얕잡아 보았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바로 그 국가, 북한의 존재 말입니다. 워낙 미국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향한 희화들이 만연해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미국인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북한의 핵 문제가 최선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불안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미국까지도 그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미국 스스로 얼마 전에 인정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를 동시에 방어한다는 그 초유의 개념이 나온 것 아닙니까? 몇 년을 공을 들였습니까? 북한의 핵 비화를 향한 노력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애시당초 그들에게 비핵화를 설득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대놓고 미국까지 겁박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ICBM의 사거리가 미국의 뉴욕 본토까지 닿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우리 미국은 지금 중국 하나만으로도 벅찬 상황인데 북한까지 상대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맹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진 시점이 된 거죠. 그러한 국장님의 발언이 끝나자 소집회에 참석했던 연구진들은 하나같이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각자의 주장을 펼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곳 소집회 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와중에 연구진 중 한 명이 국장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은 트럼프 후보 쪽 측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후보와는 상반되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은 겁니까? 후보는 여차하면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국장님의 말씀대로 동북아시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북한의 존재가 그토록 위협된다고 한다면 왜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직원의 말에는 다소 불만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보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는 후보의 발언과는 다소 반대되는 내용만 주구장창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보국장 출신의 정부 관계자에 이어지는 발언을 들은 저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결정하면 우리 미국은 그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생각만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저와 친분이 있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모 교수도 이런 저의 생각과 일치한 주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도 저와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치를 잘 모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외주를 타야 하는 순간도 있는 법입니다.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게 하려면 때로는 그와 상반되는 말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동북아의 정세는 한미 동맹이 강력한 지정학적 힘들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것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나 수많은 미국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핵심 키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되겠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후보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인해 자칫 한미 동맹이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동북아 문제의 근원은 중국과 북한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현재 한국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신뢰의 문제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전시에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자원이 존재하는데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 1950년대 초 미소 냉전 시기
나토의 유럽 회원국도 비슷한 신뢰의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당 신뢰의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그건 바로 영국,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을 공유하며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세 갈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불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비교하여 절대 가벼운 정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북아 정세에 참고해야 할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핵을 보유하게 되었습니까? 나 이제 핵 개발할 테니까 말리지 마. 라고 선언하고 핵을 만들었나요?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와 국제적 협력, 그리고 비밀 유지의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1950년대 초반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적대적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아랍연합군과의 전쟁 및 지역 내 긴장 속에서 생존과 안전 보장을 위한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 연구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했고, 이를 위한 기초 연구를 이때부터 시작했죠.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라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핵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기죠. 그로부터 1963년에 핵 원자로 시설을 가동했고, 이때부터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비밀리에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은 이스라엘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완전히 허용하지는 않았죠. 제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당시부터 이스라엘은 전략적 모호성에 자세를 취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 입장에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전략적 모호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스라엘은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통해 억제력을 유지했던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어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기에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규제를 받지도 않으면서 적대 국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기에 거기에 따른 억제력이 발휘되는 것이니까요. 즉,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의 이점과 비핵 보유국의 혜택까지 이중으로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도 1970년대에 이르러서 딱 한 번 은근히 핵무기의 존재를 암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당시였죠. 이때 이스라엘은 적국의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전략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현대까지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현재 수십에서 100여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전략적 위치와 동맹국들과의 관계로 인해 공식적인 제재나 비난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어쩌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답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에는 미국이라는 최강의 우방 동맹국이 있고, 우리가 한국을 지지한다면 이미 핵기술이나 자원은 차고 넘치는 한국이기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얼마 전 후보의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강경한 발언들은 국제적 시선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방위비로 돌려놓고, 한편으로는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연막 작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과거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 국제정세는 명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아주 큰 결과적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어떤가요? 아직도 제가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자꾸 반대되는 입장만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국이라는 동맹국의 자주국방의 힘을 위한 정당한 명분을 주고 싶은 한 명의 미국인일 뿐입니다. 미국 정보국장 출신. 과연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국장의 발언에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생각에 잠겨 한동안 골똘한 자신만의 사색의 시간을 즐기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온몸에 소름까지 돋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핵 개발 현상은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죠. 핵무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매우 강력하고 막강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무기로서의 역할보다는 억제력을 위한 전술적 요인으로 사용되곤 하죠. 언젠가는 한국도 반드시 그러한 전술적 힘을 가지게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 또한 미국과 우리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